중국에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지만 갑부들이 탈출하고 있는 현상을 보셨죠. 변호사나 의사들도 멕시코나 중남미를 통해서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서는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출렁거리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또 가격이 25만 불까지 오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첫 번째 반감기가 들어오잖아요. 반감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있었죠? 2008년부터 12년, 16년, 20년 세 번 있었죠. 그죠? 이 세 번 기간 동안에 직전에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반감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합리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2024년 이후는 2028년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26년, 27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추론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그럼 가격이 언제쯤 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가격이 올라갈 때와 내릴 때를 생각하면 팔 때와 살 때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팔 수 있을 때는 2026년, 27년에는 팔 수 있을 거고 산다 그러면 2024년 4월 22일 이후에 가격의 추세를 놓고 보면 가격이 4만 불, 3만 불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가격이 이제는 ETF 시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과거만큼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만 유의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합리적인 어떤 사고팔고의 시점을 가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오를 것인가를 아마 고민해 보실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금 가격이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8년 외환위기가 우리가 났을 때 그때 우리가 223톤을 국민들이 내서 그거를 킬로그램당 $10,000에 팔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10,000에 팔지 않았다면 지금 킬로그램당 얼마인가를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70,000가 넘을 거예요. 지금 금 가격이 지난주에 온스당 $2,400를 넘었다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223톤을 우리가 거두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다고 국민들이 다 내셨는데 지금 그걸 킬로그램당 $70,000로 계산을 해서 환율을 1,400원으로 계산하면은 20조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된 거예요. 그만큼 이 자산에 대한 가치의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불까지 갔다가 6만 불대로 내려 만 불에 이렇게 편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시각으로 지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최근에 여러분들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지만 갑부들이 탈출하고 있는 현상을 보셨죠. 변호사나 의사들도 멕시코나 중남미를 통해서 미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서는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일단 반감기라니까는 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겠죠. 공급이 줄어드는 게 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느냐. 디지털 기술이 그만큼 발전되기 때문에 발전되는 양만큼 블록체인 기술이나 마이닝 기술에 대한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정부라든지 또는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JP 모간 이런 큰 손들이 결국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잖아요.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는 통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제를 한다는 말은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돈을 움직이고 비트코인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장악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작아진다는 말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지금 ETF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ETF 시장에다가 파는 비트코인의 매도자는 현명한 사람일까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저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제가 볼 때는 2배 내지 3배가 더 오를 가능성이 앞으로는 분명히 온다.
안정된 투자자산으로서의 위치만 공고히 된다면,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왜? ETF라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기관과 제도와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중앙으로 흡수되지 않고 밖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우리가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암달러상이 있잖아요. 환전하는데. 그죠? 거기에 가면은 시중은행보다는 달러가 싸고 팔 때는 가격이 조금 더 높고, 그죠? 그 차이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요즘 이제 저희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린 이유는 최근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봐도 그렇고 뭐 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격 변동폭이 막 1,400달러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투자할 곳을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뭔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글로벌 경제 정책 또는 시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세계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썼던 책 2024년부터 28년까지의 경제 대전망을 맨 끝에 보시면 올해 예측을 할 때 인상 안 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적 입장에서 순수하게 경제만 딱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상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만 딱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대선 이런 거 다 빼고요,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제일 처음에는 경착륙은 아예 시나리오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럼 연착륙이냐 노랜딩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뭐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대로 있고요.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유가를 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유가 문제가 있죠. 고유가 문제가 있으면 원자재 가격이나 일반 수입 물가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물가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게 기후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곡물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곡물가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도 제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잖아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385원인가 제가 이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그까지 갔었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가 펴질 일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대통령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세계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자, 물가가 높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막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경기가 좋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성장도 안 좋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단 말이에요. 즉 성장률은 미국도 지금 성장률 높여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1 그랬다가 2.4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은 다 좋아요. 근데 물가는 막 올라가요. 경기는 둔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가는 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1, 2차 오일 쇼크 때 경험을 했던 바예요. 그럼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느냐, 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3.4, 3.5니까 노동시장이 그만큼 핫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좋다는 말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니까 소비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미국 경제는 노랜딩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소비자 물가가 3월 달에 3.5 나왔잖아요. 예상치를 한 0.4%포인트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월가에서 바라보기가 야, 이러다 가다가는 이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개시장회의 열어봤자 내일 모레 6월인데 내리겠어? 4월달, 5월달 물가를 봐야 되지만 이미 4월달 물가는 높은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거고요. 5월달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시작이 돼요. 초중고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휴가 기간 때문에 물가가 내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물가는 3%를 4월, 5월에도 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금리는 6월 달에 내릴까? 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내린다 그러면 9월에 선거를 2달 앞두고 한번 내릴까 싶거든요.
그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 결국 경제 문제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이란 사태로 자기 자식들이 전쟁터에 가서 아까운 목숨을 잃는 것도 미국 국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런 외교적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경제, 시장 경제는 시장이 우선이지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스텝이 많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그럼 미중 간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요. 악화되지만 이미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도 트럼프 정책을 그대로 확장해서 썼기 때문에 중국 관세 25% 그대로 가져갔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된다고 봐도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핵 개발한 거는 4년 만에 개발을 했는데 미국은 10년에 걸려서 네덜란드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보어라든지 또 뭐 하이덴베르그가 개발한 양자역학에 관한 기술자들을 다 과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뭐 여러 가지 이 물리학자들 양자 물리학에 관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막스 플랑크까지 다 포함해서요. 대학에서 연구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10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소련은 4년 만에 성공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도 사회주의 이념이 상당히 대학가에 강했어요. 미국에서도 40년대, 50년대 노조 활동을 비롯한 사회주의 활동이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퍼져 있었어요. 거기에 미국 과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이 원자폭탄 기술을 이렇게 생각한 과학자가 있어요. 야, 이거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인데 이거 미국 혼자만 가지고 있어가 되겠나? 이거 다른 나라도 갖고 있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유대인 과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 기술을 소련에다가 그냥 줘버립니다. 그 부부가 있었죠. 로젠버그 에델과 로젠버그 줄리어스 과학자 부부인데요. 소련에다가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라우스 폭스라고 하는 또 과학자도 기술을 또 소련에다가 전달해 줬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근데 이제 로젠버그 부부는 민간인 최초로 미국에서 스파이 혐의가 인정이 돼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은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핵무기 기술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지금 중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미래 첨단 기술이 있잖아요. AI 관련된 기술.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막으려고 들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디지털 전쟁으로 이어지고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미중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제조업으로는 이제 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보스턴 컨설팅에서 말하는 보통 이제 캐시카우, 잭팟 산업, 뭐 죽어가는 산업 이런 산업들이 사사분면을 해서 나누잖아요. 네 가지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가는 산업 쪽으로 가고 있고 그나마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과 SK가 하고 있는 반도체가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래 세계 10년, 20년 뒤의 세계는 이 메모리 반도체 블렌더나 아니면 D램 가지고는 또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관련된 반도체는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단가는 어느 게 더 부가가치 높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과연 중국에게 기술을 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은 자칫 잘못해서 발을 중국 쪽에 한 발자국 디디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한미군 운영비 이상의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맹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기술 동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안보 동맹, 총칼 같은 하드웨어의 동맹이라는 개념보다도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미국이 펴는 모든 거시경제, 미시경제 정책에 우리의 경제 정책이 휘말려 들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환율은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내수에 갖다 파는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이 제대로 된 돈을 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하청 단가 후려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비트코인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의 미래 세계는 분명히 AI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학기술의 하나의 페이지를 장식을 할 건데 그 페이지를 제대로 열어보지 못하거나 알 수가 없으면 깜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술은 AI라고 하는 기술의 한 파트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세계의 한 파트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도 이만큼 36,000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을 올렸는데 미래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항목을 놔두고 우리가 그 중에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할 때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시적인 담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펼치고 있는 금리 정책, 세금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내용, 독과점 규제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우리가 이제 사이즈믹 시프트라고 하는데 영어로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려 그러면 단층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이즈믹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한국 경제도 향후 4, 5년간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 미국 경제가 지금 그걸 사이즈믹 시프트를 겪고 있기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 회장 같은 사람은 미국 경제가 금리를 8%까지 올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지금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게 판이 급격히 바뀌느냐 서서히 바뀌느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관점의 차이. 이런 차이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과 지경학적 요인이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 그러거든요. 이 디테일 속에 숨어있는 악마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판이 변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우를 범한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의 생명력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 왜? 국가의 생명력은 경제라는 힘으로 한 바퀴가 돌아가고 또 다른 한 바퀴는 안보라는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버리면 안보도 같이 무너져버린다. 북한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쉽게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가 개인적인 어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AI와 관련된 첨단 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경제동맹, 과학기술동맹 종주국인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친미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리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모여 있지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자꾸 뭐 애국주의고 뭐 친미주의고 정치 이념으로 해석하는 분들하고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의 방향성의 그 점은 미국이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하청, 제일 하청 기업이라도 되면 소득이 5만 불, 6만 불 갈 수가 있다. 더 좋은 것은 두 번째죠. 우리가 AI 기술과 또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내면 더 좋은 거죠. 할 수 없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증거대라 64K D램 그 어려운 거 했고요. 세계 최초로 256K D램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시작하고도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도 우리는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낸다고 저는 봅니다. AI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뭐 국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두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적 자산,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출산율 낮아지고 있고 양극화 심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노동의 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국민의 수가 70%가 넘잖아요. 그죠? 무조건 대학만 졸업했다고 다 질이 좋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수한 두뇌를 과학기술 분야로 빨리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미국 정부의 기술 관련된 중국과의 경쟁력,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근거가 과거 역사에 이미 다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정부여야 하면 과학기술 개발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고요. 더 이상 가면은 디지털 정보 시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노초로 변하는 겁니다. 그 초격차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스타트를 끊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이즈믹 시프트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에 신경을 쓰는 것도 당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깊은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참고하시고 어설라이언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한 자산 투자에 관한, 포트폴리오에 관한 방송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개인의 판단으로 잘 이 시기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